1943년 5월 29일 오전 11시 47분이었다. 제임스 하트웰 대위는 자신의 B-17 조종석에 올랐다. 그는 왕립 공군 엘컨버리 기지에 있었다. 지상 요원들이 개조된 폭격기의 17번째 총좌에 마지막 59경 탄띠를 장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26살이었다. 42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가 곧 조종할 항공기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다. YB-40은 그가 조종했던 어떤 플라잉 포트리스보다도 4,000파운드 더 무거웠다. 5월 이전 3달 동안 제8 공군은 유럽 상공에서 170세대의 B-17을 잃었다. 장거리 전투기 호위 없이 독일 요격기들은 큰 피해를 입혔다. 제국 깊숙한 곳의 목표물에서 돌아오는 폭격기 편대를 학살했다. 포케불프 190은 B-17의 기수총이 충분히 빠르게 추적할 수 없는 지점으로부터 공격했다. 이들은 12시 방향 높은 곳에서 접근했다. 메서슈미트 백군은 대형을 뚫고 강화했다. 뒤처지는 낙오자들을 하나씩 격추했다. 승무원들은 이를 시련이라고 불렀다. 절반의 승무원들은 25번의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다. 해결책은 분명해 보였다. 전투기들이 폭격기들을 독일까지 호위하여 돌아올 수 없다면 폭격기를 전투기로 바꾸는 것이다. 육군 항공대 기술자들은 B-17F에서 사격에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제거했다. 폭탄은 없어졌다. 폭격수 위치는 2중50 구경 기수 하부 총탑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등쪽 총탑은 무전실 뒤에 설치되었다. 단일 측면 총은 2중 거치대로 교체되었다. 앞쪽 동체에는 볼총이 추가되었다. 탄약 적재량은 11,275발로 3배 증가했다. 승무원 위치에는 추가 장갑판이 용접되었다. 한 대의 항공기에 16정의 59경 기관총이 장착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YB-40이라고 불렀다. 하늘을 나는 구축함이었다. 털세 있는 더글러스 항공은 3월까지 12대의 개조 작업을 완료했다. 엘컨버리에 있는 92번째 폭격 비행단은 5월 초에 이 항공기들을 인수했다. 윌리엄 리드 대령은 첫 전투 시험 비행을 위해 7명의 승무원을 선발했다. 하트웰은 425-738 항공기를 배정받았다. 그의 승무원들은 그것을 해지호그라고 불렀다. 무게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졌다. 표준 B-17F는 25분 만에 2만 피트까지 상승했다. YB-40은 48분이 필요했다. 조종관의 느낌은 달랐다. 훨씬 무거웠다. 라이트필드에서 시험 비행을 했던 항공기 지휘관은 하트웰에게 말했다. 폭탄창 뒤에 많은 탄약 때문에 무게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다. 하지만 총은 달랐다. 하트웰은 폭격기에서 이런 화력을 본 적이 없었다. 기수 하부 총탑 하나만으로도 포케불프를 격추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거리 내로 진입하기 전의 일이었다. 모든 접근 방향이 방어되었다. 모든 공격 각도는 중첩된 사격 범위로 맞섰다. 임무 브리핑은 간단했다. 주편대를 생-나자르까지 호위하는 것이었다. 잠수함 기지를 공격한다. 7대의 YB-40이 가장 취약한 지점에 배치되었다. 하위 비행단 훔이 독일 전투기가 사냥을 좋아했던 어느 곳이든 말이다. 하트웰은 오후 1시 25분에 엔진을 시동했다. 4개의 라이트 사이클론 엔진은 모두 부드럽게 작동했다. 관제탑은 1시 50분에 이륙을 허가했다. 해지호그는 168대의 다른 B-17과 함께 활주로를 따라 움직였다. 목표 도착 시간은 오후 4시였다. 하트웰의 플라잉 디스트로이어가 루프트바페에 맞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좋아요는 이 잊혀진 혁신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트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편대는 3시 30분에 프랑스 해안에 도달했다. 건지섬 상공에는 대공포탄이 터지는 흔적이 가득했다. 무전 교신은 렌 근처 비행장에서 독일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트웰의 항공기관사는 연료 소모량이 브리핑보다 높다고 보고했다. YB-40은 고도 상승 시 더 많은 연료를 소모했다. 오후 4시 2분,
생나자르는 찢어진 구름 사이로 나타났다. 주편대는 폭탄을 투하하고 기지로 향했다. 빈 B-17F는 더 빠르게 상승했고 더 빨리 가속했다. 하트웰은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다. 해지호그는 뒤처지기 시작했다. 표준 B-17은 160마일 매 시의 속도로 멀어졌다. 하트웰은 최대 연속 출력으로 스로틀을 유지했다. 해지호그는 148마일 매 시의 속도를 겨우 유지했다. 그의 항공기관사는 상부 총탑에서 내려왔다. 기술병장 폴 모리스는 31살이었다. YB-40 개조 전 B-17을 200시간 동안 정비했다. 그는 엔진 계기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다. 세 번째 실린더 헤드 온도가 위험 범위까지 상승하고 있었다. 추가 중량과 항력 때문에 사이클론 엔진은 설계된 것보다 더 열심히 작동해야 했다. 모리스는 세 번째 엔진이 과열되기 전에 스로틀을 다시 줄였다. 해지호그는 142마일 매시로 속도를 줄였다. 주편대는 이제 3마일 앞에 있었다. 점차 4마일까지 멀어졌다. 하트웰은 다른 6대의 YB-40이 각자의 그룹 후미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기체가 뒤처지고 있었다. 무전병이 측면에서 불렀다. 참모병장 프랭크 딜레이니는 4시 방향 높은 곳에서 비행운을 발견했다. 독일 전투기들이 요격하기 위해 상승하고 있었다. 반에 주둔한 야크트게 슈바더 이 소속의 포케불프 190이었다. 6대, 어쩌면 8대의 항공기였다. 그들은 낙오자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하트웰은 내부 통신 장치를 눌렀다. 그는 모든 사수에게 목표물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기수하부 총탑 사수는 시야가 좋다고 보고했다. 볼 총탑은 부드럽게 회전했다. 양쪽 측면 사수는 자신의 이중 거치대가 장전되어 추적 중임을 확인했다. 첫 번째 포케불프는 5시 방향에서 강화했다. 거리는 1200야드였다. 후방 사수는 800야드에서 사격을 개시했다. 예광탄이 강화하는 전투기를 향해 뻗어 나갔다. 독일 조종사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사격 없이 멀리 상승했다. 두 번째 공격은 11시 방향 높은 곳에서 왔다. 2대의 포케불프가 종대 대형으로 접근했다. 기수하부 총탑 사수는 선두 항공기를 추적하고 4초간 사격을 퍼부었다. 59경 탄환이 포케불프 190의 엔진 덮개를 가로질러 박혔다. 전투기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뒤집히며 해협을 향해 강하했다. 딜레이니는 측면 위치에서 격추를 확인했다. 두 번째 포케불프는 공격을 중단했다. 6분 동안 YB-40의 화력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했다. 세 대의 독일 전투기가 더 접근했다. 세 번의 공격이 일찍 중단되었다. 16정의 총에서 나오는 중첩된 사격 범위는 납으로 된 벽을 만들었다. 어떤 조종사도 그 벽을 뚫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지호그는 여전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주편대는 이제 6마일 앞에 있었다. 그 후 7마일로 늘어났다. 하트웰은 오후 하늘을 배경으로 폭격기 대열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모리스는 연료 상태를 보고했다. 상승과 전투 중의 브리핑보다 800갤런 더 많은 연료를 소모했다. 이 출력 설정으로는 엘컨버리까지 90분이 걸렸다. 편대는 70분 안에 착륙할 것이다. 2대의 포케불프가 2시 방향에 다시 나타났다. 이 조종사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YB-40이 따라갈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독일 전투기들은 거리를 두고 선회했다. 폭격기가 더 뒤처지기를 기다렸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트웰은 스로틀을 다시 앞으로 밀었다. 세 번째 엔진의 온도는 다시 위험 범위까지 상승했다. 모리스는 계기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6정의 총을 가진 호위 폭격기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표적이 되었다. 공격은 오후 4시 43분에 시작되었다. 세 대의 포케불프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다. 오른쪽 높은 곳, 왼쪽 낮은 곳, 12시 정면 수평 방향이었다. 하트웰은 회피할 수 없었다. YB-40은 그 모든 무게 때문에
화물열차처럼 선회했다. 그는 항로와 고도를 유지했다. 그의 사수들은 동시에 사격을 개시했다. 기수하부 총탑은 정면 공격을 추적했다. 상부 총탑은 오른쪽으로 돌았다. 볼 총탑은 왼쪽으로 회전했다. 양쪽 측면 사수들은 반대편 창문을 통해 사격했다. 탄피가 동체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8정의 총이 동시에 발사되면서 항공기는 반동으로 흔들렸다. 선두 포케불프의 조종석 덮개가 박살났다. 전투기는 오른쪽으로 구르며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했다. 높은 곳에서 공격하던 적기는 일찍 공격을 중단했다. 낮은 곳에서 공격하던 적기는 계속해서 이 초간 사격을 가했다. 20mm 기관포탄이 해지호그의 오른쪽 날개를 뚫었다. 하나의 유압 라인이 끊어졌다. 측면 사수는 창문에 액체가 뿜어져 나온다고 보고했다. 딜레이니는 피해 상황을 외쳤다. 오른쪽 착륙 장치 유압 시스템이 고장났다. 만약 기지로 돌아간다면 착륙을 위해 수동으로 착륙 장치를 내려야 했다. 모리스는 연료를 다시 확인했다. 현재 출력 설정으로 엘컨버리까지 72분이 남았다. 편대는 8마일 앞에 있었고 계속 멀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독일 전투기들이 선회하는 점령된 프랑스 상공에서 홀로 남겨졌다. 무정의가 지지직거렸다. 305번째 폭격 비행단의 또 다른 YB-40 승무원이었다. 리처드 헤이즈 대위는 425741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건십 또한 뒤처지고 있었다. 이제 2대의 YB-42 편대에서 이탈했다. 2대 모두 비행 속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대 모두 브리핑보다 빠르게 연료를 소모하고 있었다. 헤이즈는 함께 대형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32정의 총에서 나오는 연합 방어 사격이 독일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트웰은 동의했다. 헤이즈는 21,000피트에서 강화했다. 해지호그의 고도인 19,500피트에 맞추기 위함이었다. 포케불프들은 이제 더 넓게 선회했다. 4대가 보였고 어쩌면 6대였다. 그들은 느슨한 대형으로 비행하는 2대의 건십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떠나지도 않았다. 오후 5시 7분, 하트웰은 프랑스 해안을 벗어났다. 아래로는 회색빛 텅 빈 해협이 펼쳐져 있었다. 영국 해안까지 53마일 남았다. 현재 대지 속도로 41분의 비행 시간이었다. 세 번째 엔진은 뜨겁게 작동하고 있었다. 모리스는 이미 2번이나 출력을 낮췄다. 그들은 더 이상 고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해지호그는 19,000피트를 통과하여 하강했다. 18,800피트, 18,600피트였다. 헤이즈는 그의 2번째 엔진 오일 압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무전으로 알렸다. 그는 엔진 고장을 막기 위해 스로틀을 줄였다. 그의 YB-40은 138마일 매시로 속도를 줄였다. 2 항공기 모두 고전하고 있었다. 2 승무원 모두 연료 게이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2 승무원 모두 독일 전투기들이 자신들을 물 위로 따라오지 않기를 바랐다. 오후 5시 22분, 2대의 메서슈미트 백구가 6시 방향 높은 곳에 나타났다. 그들은 낙오자들을 해협까지 추격해왔다. 후방 사수들이 요격 상황을 외쳤다. 거리는 1400야드였고 계속 좁혀지고 있었다. 전투기들은 18,000피트를 뚫고 강화했다. 그들의 기관포는 800야드에서 사격을 개시했다. 하트웰은 상승할 수도 가속할 수도 없었다. 적의 조준을 벗어날 만큼 급선회할 수도 없었다. YB-40은 사방이 텅 빈 하늘에서 움직이는 표적이 되었다. 후방 사수가 먼저 발사했다. 참모병장 레이먼드 카차크는 24살이었다. 클리블랜드 출신의 전 스키트 사격 챔피언이었다. 그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해 본 적이 없었다. 선두 메서슈미트 백구는 600야드까지 접근했다. 카차크는 텅 빈 하늘을 가로질러 예광탄을 발사했다. 독일 조종사는 왼쪽, 오른쪽으로 기동하고 20도 강화했다. 그의 편대기도 뒤를 따랐다. 2 전투기는 400야드에서 사격을 개시했다. 기관포탄이 해지호그의 꼬리 부분을 찢어 발겼다.
한 발은 수평 안정판에서 폭발했다. 다른 한 발은 가차크 위치 뒤 이 피트 지점의 동체를 뚫었다. 항공기는 몸을 떨었다. 하트웰은 조종이 둔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리스는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뒤쪽으로 올라갔다. 승강타 케이블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트림 탭 메커니즘이 고장났다. 하트웰은 영국까지 내내 조종관과 씨름해야 했다. 메서슈미트들은 또 다른 통과를 위해 상승했다. 헤이즈의 YB-40은 모든 등쪽 총으로 사격을 개시했다. 두 건십의 연합된 화력은 하늘을 예광탄으로 가득 채웠다. 독일 전투기들은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고도를 높여 선회했다. 오후 5시 31분 4대의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가 북동쪽에서 나타났다. 벨기에 상공을 휩쓸고 돌아오는 장거리 호위 전투기들이었다. 그들은 공격받는 낙오자들에 대한 무전 호출을 들었다. 썬더볼트들은 메서슈미트들을 향해 강화했다. 독일 조종사들은 그들을 보고 동쪽으로 프랑스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P-47은 추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 대의 YB-40과 대형을 이루고 날개를 흔들었다. 영국 해안까지 호위하겠다는 의미였다. 하트웰은 연료를 확인했다. 현재 출력 설정으로 37분이 남아 있었다. 육지까지 29마일이었다. 그들은 간신히 도착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개념은 실패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YB-40은 총좌 플랫폼으로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16정의 59경 총은 접근하는 어떤 전투기라도 파괴할 수 있었다. 기수하부 총탑 하나만으로도 정면 공격의 양상이 바뀌었다. 무게는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표준 B-17이 폭탄을 투하한 후 더 빠르게 상승하고 더 높이 날았다. YB-40은 여전히 11,000발의 탄약을 싣고 있었다. 4,000파운드의 추가 중량은 그들을 아래로 끌어내렸다. 더 느리게 만들고 보호자 대신 표적으로 만들었다. 헤이즈는 5시 47분에 무전을 보냈다. 그의 두 번째 엔진이 멈췄다고 했다. 오일 압력은 제로였다. 그는 프로펠러를 페더링했다. 그의 YB-40은 3개의 엔진으로 15,000피트를 통해 하강했다. 모리스는 숫자를 계산했다. 헤이즈는 엘컨버리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었다. 어쩌면 영국에도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3개의 엔진으로 인한 그의 연료 소모량은 너무 높았다. 오후 5시 53분에 영국 해안이 나타났다. 헤이즈는 그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비행장을 목표로 삼았다. 켄트 반도에 있는 왕립 공군 맨스턴 기지였다. 그는 관제탑에 연락하여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그들은 즉시 착륙을 허가했다. 하트웰은 헤이즈의 YB-40이 비상 착륙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대의 건십은 엔진 3개로 절뚝거리며 귀환했습니다. 다른 한 대는 손상되어 거의 제어 불능 상태였습니다. 이 두 항공기 모두 다시 비행하려면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6시 18분, 헤지호그는 엘컨버리에 착륙했습니다. 하트웰은 착륙 장치를 수동으로 내렸습니다. 오른쪽 주 착륙 장치는 착륙까지 15초를 남겨두고 잠겼습니다. 지상 요원들은 동체에서 16개의 총탄 흔적을 세었습니다. 그들은 끊어진 유압 라인 하나, 걸린 트림 탭 하나, 손상된 수평 안정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리드 대령이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트웰의 즉각적인 평가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YB-40 개념의 첫 번째 전투 시험이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나는 구축함으로 불렸습니다. 독일까지 왕복하는 폭격기 편대를 보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트웰은 엔진을 끄고 조종석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비행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90분 동안 조종관과 씨름한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는 리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트웰은 YB-42 편대의 속도를 맞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단어는 프로그램의 종말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리드는 7번의 임무를 더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시험이 예외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전술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YB-40을 편대 내에서 다르게 배치하면 속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6월 13일 르망을 목표로 발진했습니다. 4대의 YB-42 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4대 모두 폭탄 투하 후 뒤처졌습니다. 6월 22일의 세 번째 임무는 휠스의 IG-파벤 합성 고무 공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1대의 YB-40이 출격했습니다. 한 대의 항공기는 대공포와 전투기 공격으로 손실되었습니다. 나머지 10대는 주편대가 착륙한 지 몇 시간 후에야 겨우 귀환했습니다. 에버츠 립턴 보급창의 엔지니어들은 개조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허리 총포 공급 장치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탄약 장전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무게를 앞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폭탄을 실은 B-17F는 이륙시 6만 5천 파운드의 무게였습니다. 폭탄을 투하한 후에는 4만 8천 파운드로 가벼워졌습니다. 반면 YB-40은 이륙시 6만 8천 파운드였습니다. 전투 후에도 6만 4천 파운드의 무게를 유지했습니다. 4천 파운드에 달하는 총과 탄약은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월 28일 6대의 YB-40이 생나제르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한 대의 독일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6대 모두 귀환 비행 시 편대에서 뒤처졌습니다. 한 승무원은 프랑스 상공에서 43분 동안 홀로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취약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폭격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이 항공기 자체가 보호를 필요로 했습니다. 8번째 공군은 9번의 전투 임무 후 통계를 취합했습니다. 총 48회의 출격이 있었습니다. 5대의 독일 전투기 격추가 확인되었고 2대는 추정되며 1대의 YB-40이 손실되었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폭탄 투하 후 편대에서 뒤처졌습니다. 평균 이탈 거리는 7마일이었습니다. 적진 상공에서 홀로 보낸 평균 시간은 38분이었습니다. 루프트바페 전투기 사령관 아돌프 갈란트는 정보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YB-40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중무장한 이 폭격기는 다른 폭격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떤 각도에서든 추가 총탑이 눈에 띄었습니다. 폭탄창 문도 없었습니다. YB-40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비행했습니다. 편대가 폭탄을 투하한 후 YB-40은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이러한 낙오자들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갈란트의 평가는 가혹했습니다. YB-40의 격추는 미미했으며 그만한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의 조종사들은 나는 구축함을 피하기보다 공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쉬운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마지막 2대의 YB-40이 그들의 마지막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목표는 킬의 유보트 조선소였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뒤처졌습니다. 2대 모두 영국에 도달하기 위해 전투기 호위가 필요했습니다. 2대 모두 본국 기지에 미치지 못하는 비상 착륙장에 착륙했습니다. 8월 칼 스파트 장군은 프로그램을 취소했습니다. 생존한 12대의 YB-40은 11월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사격 훈련기가 되었습니다. 4대는 부품이 제거되어 표준 폭격기로 개조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3개월의 전투 시험 끝에 사라졌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개조 비용으로 항공기 한 대당 46만 9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총 12대의 항공기에 56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폭격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더 취약하게 만든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YB-40의 한 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한 하나의 혁신이었습니다. 이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수천 명의 폭격기 승무원을 구한 개조였습니다. 라이트필드의 엔지니어들은 전투 보고서를 신중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전투기와 정면으로 교전한 모든 YB-40은 공격을 멈추게 했습니다. 턱총탑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59경 총 2전기 전방을 향해 발사되며 명확한 사격 범위를 가졌습니다. 수렴 문제도 없었고 12시 방향 상공의 사각지대도 없었습니다. 그 총탑 설계는 즉시 보잉으로 보내졌습니다. YB-40 프로그램의 벤딕스 턱총탑은
1943년 9월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보잉은 이를 벤딕스 모델 A로 명명했습니다. 두 개의 59경 브라우닝 M2 기관총이 장착되었습니다. 폭격수 위치에서 원격으로 제어했습니다. 총당 300발의 탄약이 있었습니다. 전동식 회전 및 곡각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더글러스 항공은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마지막 86대의 B-17FDL 항공기에 총탑을 설치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10월에 영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를 12시 방향 상공 공격에 대한 해답이라고 불렀습니다. 턱 총탑이 있기 전에는 독일 전투기들이 B-17편대를 정면에서 공격했습니다. 폭격수 위치에는 기수 측면에 두 개의 볼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볼총은 제한된 회전과 사격 범위를 가졌습니다. 조종사들은 폭격기를 향해 곧바로 날아와 방어 범위의 틈새를 통해 기관포를 발사했습니다. 포케불프 190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정면 공격으로 더 많은 B-17을 격추했습니다. 턱 총탑은 그 틈새를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전방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폭격수는 간단한 조준형을 통해 공격하는 전투기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개의 59경 총이 400야드 거리에서 수렴하여 발사되었습니다. 정면 통과에 익숙해졌던 독일 조종사들은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집중 사격에 직면했습니다. 11월의 전투 보고서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90일 폭격 비행단은 겔 젠키르헨 임무에 턱 총탑이 장착된 B-17G를 비행했습니다. 12번의 정면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중 10대는 일찍 이탈했습니다. 다른 2대는 공격을 감행하다가 피격당했습니다. 한 대의 포케불프 격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정면 공격으로 손실된 폭격기는 없었습니다. 보잉은 턱 총탑을 B-17G 생산 모델에 통합했습니다. 첫 항공기는 1943년 12월에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었습니다. G 모델은 결정적인 플라잉 포트리스가 되었습니다. 시애틀과 위치타에 있는 보잉 공장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롱비치와 털사의 더글러스, 버뱅크의 베가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제조업체 모두 표준화된 턱 총탑을 갖춘 B-17G를 제작했습니다. 생산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44년 1월에는 한 달에 50대의 항공기를 생산했습니다. 3월에는 한 달에 120대, 6월에는 한 달에 230대에 달했습니다. 공장들은 1945년 4월 생산이 종료되기 전까지 8,680대의 B-17G를 인도했습니다. 모든 항공기는 실패한 YB-40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턱 총탑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303 폭격 비행단은 1944년 2월에 B-17G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의 정면 공격 손실률은 12%에서 3%로 감소했습니다. 379 폭격 비행단도 11%에서 4%라는 비슷한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384 폭격 비행단은 데이터를 신중하게 추적했습니다. 턱 총탑 이전에는 6달 동안 43대의 폭격기가 정면 공격으로 손실되었습니다. 턱 총탑 이후에는 12달 동안 14대가 손실되었습니다. 8번째 공군 통계학자들은 전체적인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턱 총탑은 정면 공격으로 인한 폭격기 손실을 71%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모든 비행단, 모든 임무, 모든 전선에 걸쳐 적용되는 결과였습니다. 유럽 전선 승전 기념일까지 B-17G는 유럽에서 26개의 중폭격 비행단에 장비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4개의 비행단, 태평양에서는 2개의 비행단에 보급되었습니다. 총 32개의 비행단이 B-17G를 운용했습니다. 각 비행단은 표준 임무에 48대의 항공기를 운용했습니다. 이는 1536대의 B-17G가 동시에 전투에 투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YB-40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총 48회의 전투 출격을 기록했습니다. 5대의 독일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호위 개념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총 56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한 12대의 건십에서 나온 턱 총탑은 달랐습니다. 턱 총탑은 8,680대유 플라잉 포트리스에 장착되었습니다. 29만 회 이상의 전투 출격에서 승무원을 보호했습니다. 턱 총탑이 없었다면
정면 공격으로 사망했을 2,300명의 폭격기 승무원을 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구축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은 살아남았습니다. 턱 총탑은 살아남은 유일한 YB-40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보고서를 연구하던 엔지니어들은 실제 문제를 해결한 두 가지 다른 개조를 발견했습니다. 표준 B-17F에는 엇갈리지 않은 허리 총포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두 허리 총수는 서로 바로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두고 싸웠습니다. 측면 공격 시 서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로의 사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전투 영상은 허리 총수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를 추적하는 동안 물리적으로 서로를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YB-40은 오른쪽 허리 총포 위치를 30인치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엇갈린 배치였습니다. 각 총수는 움직일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총을 완전히 회전시킬 공간도 확보되었습니다. 전투 중 총수들 간의 충돌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보잉은 엇갈린 허리 총포 위치를 B-17G에 통합했습니다. 허리 총수들은 40% 향상된 사격 범위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서두른 재장전으로 인한 걸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 공격 시 더 나은 협응도 가능했습니다. 94 폭격 비행단은 그들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엇갈린 위치 이전에는 총수들이 서로 방해하기 전 평균 교전 시간이 12초였습니다. 이후에는 27초의 연속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개선은 YB-40의 꼬리 총수 위치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카차크 하사는 그의 전투 임무 중 표준 꼬리 위치에서 제한된 시야를 보고했습니다. 작은 창문과 제한된 시야가 문제였습니다. 6시 방향 하공에서 접근하는 전투기를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와이오밍의 샤이엔 개조센터와 계약하여 꼬리 위치를 재설계했습니다. 더 큰 창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위아래로 더 좋은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총 장착도 개선되었고 장갑 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샤이엔 꼬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자인은 후기 생산 B-17G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프로그램에서 나온 세 가지 혁신이었습니다. 턱 총탑, 엇갈린 허리총, 샤이엔 꼬리였습니다. 세 가지 모두 B-17G에 통합되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임무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임스 하트웰 대위는 표준 B-17F를 타고 16번의 임무를 더 수행했습니다. 그는 1943년 10월에 25회 임무 비행을 완료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생나제르 임무 이후 다시는 YB-40을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월에 그는 훈련 장교로 엘컨버리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B-17G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이 새 폭격기 주위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턱 총탑을 가리키며 작동 방식과 기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트웰은 그들에게 YB-40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속도를 맞출 수 없었던 나는 구축함이었습니다. 표적이 되어버린 건십이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취소될 정도로 심하게 실패했던 3개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총탑을 보여주었습니다. 폭격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사격 범위를 시연했습니다. 탄약 장전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턱 총탑은 실패한 항공기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이는 560만 달러의 비용이 든 값비싼 실수였습니다. 또한 3개월의 전투 시험만 견뎌낸 무기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한 조종사가 하트웰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YB-40이 그럴 가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돈을 들일 가치가 있었는지,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뒤처질 것을 알면서도 12대의 항공기를 타고 전투에 나섰던 승무원들의 희생이 가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하트웰은 활주로에 있는 B-17G를 바라보았습니다. 약한 영국의 햇살에 턱 총탑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정면 공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2시 방향 상공에서 편대를 향해 급강하하는 포켓불프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진 폭격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 총탑을 장착할 8,680대의 폭격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트웰은 그 가치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모든 임무와 모든 비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해지호그 동체에 난 모든 총탄 흔적까지도요. YB-40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패를 가르쳐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YB-40 임무는 1943년 7월 29일에 비행했습니다. 8월에는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11월에는 생존한 12대의 항공기 모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훈련기가 되었습니다. 몇 대는 폐기되었습니다. 한 대는 1946년 영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의 폐기장 장면에 등장했습니다. 전쟁 동안 온전하게 살아남은 YB-40은 없었습니다. 박물관도 그들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복원 프로젝트도 그들을 되살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축함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은 모든 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유럽 상공을 비행한 모든 B-17G에 존재했습니다. 정면 공격에서 살아남은 모든 폭격기 승무원에게도 살아 있었습니다. 턱총탑의 예광탄이 목표물을 찾아내 포케불프가 일찍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5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모든 조종세계도 살아 있었습니다. 제8공군은 B-17G 폭격기로 29만 회 이상의 전투 출격을 수행했습니다. 턱 아래 포탑은 이 임무들 중 약 11만 4천 회에 걸쳐 실제로 포를 발사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는 이 포탑이 2,300대의 폭격기 손실을 직접적으로 막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2만 3천 명의 승무원들이 무사히 귀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턴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는 B-17G 폭격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꼬리번호 44-8만 3,514번인 이 폭격기의 이름은 슈슈슈 베이비입니다. 이 폭격기는 비행 가능한 상태로 복원되었습니다. 턱 아래 포탑은 박물관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이것이 모든 지형 모델의 표준 장비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판은 YB-40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포탑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안내판은 프로그램이 3달밖에 지속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실패했던 12대의 항공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역사는 성공을 기억합니다. 전쟁 승리에 기여한 B-17G 폭격기를 기억합니다. 아이콘이 된 플라잉 포트레스를 기억합니다. 막대한 손상을 입고도 승무원들을 귀환시킨 폭격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실패를 잊습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YB-40처럼 말입니다. 560만 달러의 실수를 잊습니다. 보호를 제공하기는커녕 스스로 보호가 필요했던 플라잉 디스트로이어를 잊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교훈을 선사합니다. YB-40은 서투르게 실행된 좋은 아이디어에도 여전히 좋은 아이디어가 담겨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값비싼 실수가 헤아릴 수 없는 혁신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3달간의 전투 테스트가 여러 해 동안 지속될 개선 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요. 보잉 엔지니어들은 YB-40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동하는 것은 취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고쳤습니다. 턱 아래 포탑은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무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탑은 유지하고 무게는 줄였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생명을 구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면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만듭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실패를 승리로 바꾼 엔지니어들과 조종사들, 그리고 승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혁신과 진정한 영웅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신 곳을 알려주십시오. 가족 중 복무했던 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에게 여러분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B40 승무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실패했지만 그들의 실패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